뭐 그분들한테는 뭐 안타깝지만 뭐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버틸 수 있는 분들은 좀 버텨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월세가 어쨌든 맞는 거죠. 이번에는 오히려 지금 주식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이번에 이제 머니트렌드 2023이라는 책 이제 내셨는데, 지난 2022년 돌아보면 세 가지 키워드로 이제 벌써 이제 한 해가 거의 다 가고 있죠. 네, 이제 곧 있으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 혼자 낸 게 아니고요. 같이 한 겁니다. 같이 냈습니다. 저희 둘만 낸 거 아니고요. 네네. 여기 저자 이름 나오고 있을 텐데 총 7명이 낸 책입니다. 네. 질문이 뭐였죠? 자, 2022년 돌아봤을 때 네네. 경제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 키워드 한번 네, 정리하면. 우선은 세 가지는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혼란이 먼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런 단어를 쓸지는 저도 상상을 못했는데 전쟁인 것 같습니다. 전쟁,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은 합쳐져서 공포. 그 공포는 이제 심리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처음 연초부터 이제 돌아가 보면은 이제 1월, 2월, 3월 뭐 이때만 해도 뭐 시장이 뭐 약간 뭐 금리를 뭐 올리네 마네 뭐 이러면서 뭐 파월 뭐 연준 의장도 뭐 인플레 일시적이다 뭐 괜찮다 뭐 이런 뭐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지금 명확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전쟁도 한 해 만에 하다가 2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전쟁 안 할 것이다. 그리고 전쟁 나도 뭐 사실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 대비 국방력이 뭐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금방 끝날 것이다. 뭐 전쟁 자체를 옹호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뭔가 명확하게 될 거라고 했던 것들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되면서 시장이 이제 공포심을 느낀 것 같아요. 그럼 결국 공포가 생기면은 자기 자산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이제 금융자산들부터 뭐 암호화폐, 뭐 주식 이런 쪽들이 막 급격하게 이제 빠지기 시작했고, 부동산은 현금화가 좀 어렵기도 하고 또 반대로 또 이제 실사용이 가능한 재화이기 때문에 좀 버텼었는데 9월 달이었죠. 9월 달에 미국에서 0.75를 또 올리면서 11월, 뭐 12월 계속 올릴 거다라고 말하는 게 발표되면서 그때부터 부동산 지수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매물주도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모든 자산이 다 공포심에 떨어지고 있다. 자, 이번에 근데 연준이 11월에도 또 올렸잖아요. 네. 75bp. 네네. 12월에도 이제 50bp나 75bp 이제 전망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부동산이 어쨌든 이제 영끌하신 분, 이런 분들은 이게 어쨌든 조심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어쨌든 투트랙인 거잖아요. 여기서 어쨌든 뭔가 팔고, 뭔가 아니면 빚을 빨리 갚던가, 아니면 버티던가.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어느 게 좀 현실적일까요? 우선 두 종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DSR과 LTV가 이제 둘 다 강력한 정책을 썼기 때문에 전 정권이라고 해야 되겠죠. 아니면 올해 초까지 만약에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분들은 사실상 그 소위 말하는 영끌의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지만 영끌이라는 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끌어보는 거를 2019년, 20년도부터 막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한 게 DSR, LTV, 그리고 이제 신용대출도 연봉의 100%로 다 제한시키고 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실 뭐 모두가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어떤 변칙적인 방법으로 하는 분들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만약에 영끌을 못했다, 그냥 정책적인 거 안에서 대출을 받았던 분들은 지금 대출 이자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힘들죠. 그러니까 아마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어지셨을 겁니다. 지금 전세에 살던 분들도 전세 대출 이자가 2.8 뭐 이 정도에서 지금 거의 5에 가까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집을 안 사고 난 전세 3억에 대출 뭐 2억 4, 5천 받아서 살고 있다 한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아주 편하냐?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유지비가 늘어났으니까. 그렇지만 그냥 사실 수 있는 것처럼 집을 산 분들 입장에서 대출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도 대출 자체를 뭐 능력 대비 적게 받아놓은 분들은 힘들지만 갈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뭐 정부에서 뭐 하지 말라고 해도 제가 아는 분들은 이제 회사에서 DSR에 잡히지 않는 돈을 빌리고 그다음에 이제 친구나 아니면 뭐 지인이나 아니면 이제 친척한테 또 빌리는 게 있어요. 근데 물론 개인 간의 돈 거래도 4.6% 이자를 지급하긴 하지만 안 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다들 상황이 힘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나 좀 돈 좀 줘야 되겠다. 이런 지인들의 그 회수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자는 안 줘도 되지만 원금을 좀 줘라. 이런 분들은 정말 지금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소득으로 버틸 수 없는데 거기다가 집값도 하락한 상황이라면
지금은 파는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판을 유지할 수 있다면 버텨볼 수 있겠지만 유지 자체가 안 된다면은 말 그대로 뭐 파는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지금 이중고인 상황이다. 근데 지금 거래량이 뭐 아시다시피 9월 달만 해도 한 600건, 700건 정도로 서울에서 180만 채 중에 6, 700개 정도 팔렸는데 그 말은 거의 안 팔린 거거든요.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한 구에 한 5개, 6개 정도 팔린 거라고 봐야 되겠죠. 거의 안 팔린 거예요. 그러면은 강남만 해도 지금 30만 호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15개 팔렸다고 보면 그냥 뭐 모두 다 팔리지 않는 상황. 그럼 이 상황에서 무조건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매수자 절대 우위 시장인 거고 그러면 이자에서 타격받은 것과 가격 떨어진 거에서 둘 다 타격을 받으니까 지금은 정말 힘든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서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 또 융통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안 된다면은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와 그럼 나도 다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작년 말부터 사실 거래가 되게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많이 기억이 못 하시겠지만 작년 9월부터 대출 중단, 대출 전세 대출까지 막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내 집을 막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샀다는 분들이 있긴 있죠. 아예 없진 않겠지만 대다수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했던 상황은 아니어서 뭐 그분들한테는 뭐 안타깝지만 뭐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버틸 수 있는 분들은 좀 버텨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야기는 또 이따가도 나오면 또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상황 한번 정리하면 어쨌든 우리가 집에 사는 방법은 전세, 매매, 월세가 있잖아요. 네. 지금 말씀만 들었을 때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가장 어떻게 금리가 얼마나 더 오를지도 모르니까 네. 월세가 좀 가장 나은 선택일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월세 수요가 되게 높고 그리고 월세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 전세, 월세 사는 어떤 임차인 분과 집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 분들은 각자 자기의 이득이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지 집주인이 뭐 마음이 좋아서 뭐 이 사람한테 집을 빌려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임차인 분들이 돈이 남아 돌아서 뭐 임대인한테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선택은 뭐냐? 금리가 가장 최우선의 포인트고 금리가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빠르게 어디까지 갈지를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선택은 도대체 뭘까가 바로 고정금리인 거죠. 고정금리를 선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월세라는 거야말로 2년간 고정적으로 금리가 정해져 버리는 거죠. 난 월세 뭐 70만 원, 100만 원 2년간 낸다. 거기다가 더 좋은 점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게 되면 플러스 2년까지 쓰게 되니까 2년, 총 4년간 거의 고정금리로 정해지니 내가 소득이 얼마고 월세가 70만 원이면 앞으로 4년간 이 집에 거주하는데 문제가 없겠다라는 계산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월세를 가시는 건데 지금 전세를 살거나 매매를 가는 분들은 이 이자가 지금 뭐 매달 지금 0.75, 0.5, 0.75 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계산기를 두드릴 수가 없는 거죠. 이 상황에서 전세를 선택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전세 가격은 당연히 흔들리게 되는 거고 그럼 전세가 흔들리면 매매를 살려는 입장에서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지? 돈이 얼마가 필요한 거지? 가뜩이나 대출도 안 되는데 하면서 지금 매매와 전세는 흔들리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상황이 끝나려면은 미국의 연준의 결정이 언제까지 갈 거냐. 뭐 소위 말하는 피봇이라고 하는 방향을 좀 트는 게 뭐 기미라도 좀 보여야지 이제 사람들이 계산기를 다시 꺼내놓고 매매, 전세, 월세 뭐가 제일 유리한 거야를 따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월세가 어쨌든 맞는 거죠. 자, 매년 트렌드서가 이제 쏟아지고 있잖아요. 네. 김난도 교수님의 이제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도 있고, 근데 돈을 주제로 한 최초의 트렌드 이제 도서를 이번에 집필하게 되셨는데, 네. 그 이유랑, 그리고 가장 좀 이번 책을 내시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어떤 걸까요? 저도 이거 어차피 제 책이니까. 뭐 사실 제 책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책입니다. 그렇긴 한데 이게 시작은 그거였어요. 뭐냐면 이제 김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인터뷰라는 거를 하다 보면은 방송에서 말하지 않는 내용들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아무래도 전문가분들이나 교수님들도 오시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툭툭 던지시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게 되게 인사이트가 있고 야 이거를 좀 불특정 다수가 보는 유튜브에다가 하기는 좀 어렵다 말씀하시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좀 그냥 사장된다고 해야 될까? 그냥 좀 아쉽게 버려지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채널에서 나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채널에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만 워낙 또 인사이트가 있는 분들을 좀 찾아서 같이 책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는 의도로 시작을 한 게 바로 이거죠. 왜냐면 트렌드라는 거는 항상 변화하기 마련이고 특히 연말 연초 뭐 가뜩이나 불안한 지금 시장 상황에서 저도 역시 어떻게 내년을 바라봐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다 함께 모아서 좀 책으로 좀 만들어 놓으면 이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책을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 트렌드 코리아 책이 매년 수십만 부씩 나간다고 하던데 혹시 네. 그런 마음 욕심도 있던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저보다 약간 출판사 쪽에서.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자분들은 책 돈을 많이 못 법니다. 출판사가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괜찮나요? 요거 나가도? 네. 자, 그럼 2023년 내년 좀 어떤 키워드로 네. 이제 이 책에 보면 이제 45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불리아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거 뭐 두세 가지 정도 있다면 네. 있을까요? 우선은 제 영상에서도 얘기했던 것들이긴 네. 한데, 요즘에 결국에 이제 어떤 시대상을 보면은, 저도 이제 지나고 나서 느끼는 건데, 정말 그 급변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소위 말하는 예전에는 그 시간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시간 값이 되게 비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사람들이 이제 뭐 코인이든 뭐 주식이든 해서 뭐 2배, 3배. 제가 인터넷 같은 데 보니까 인증 이런 것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증 보면 한 40%, 50% 수익 난 거는 그냥 뭐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조금 야, 형님 뭐 하는 정도가 한 시드가 좀 커가지고 한 3, 4억 굴리는데 한 2, 3억 번 분들도. 그런 분들도 야, 뭐 대단해요 하지만 사실은 더 많이 번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돈값이 싸고 시간값은 비싸다. 그래서 버스를 탈 바에는 택시를 타고 그 돈 아껴서 뭐 하냐. 그 돈 아껴서 빨리 집에 가서 투자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많았었다고 보면은 이제 23년은 좀 그거랑은 좀 반대로 갈 것 같아요. 뭐 저도 예전에 투자를 시작할 때 정말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그 막 70%, 90%씩 저축해가지고 옷도 막 3년씩 입어가면서 돈을 모았었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가 결국에 그 자금을 모아서 그걸로 투자로 좀 불려볼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만 해도 조금만 모아도 많이 불어나니까 그렇죠. 사실 뭐 그렇게 저축의 필요성이라는 거를 많이 못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뭐 저축하면 바보다 뭐 이런 코멘트들이 많았죠. 네. 저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저축하면 바본 건 맞죠. 저축만 하면. 근데 그 저축을 아예 안 해도 되냐라는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투자라는 건 결국에 투자금에다가 수익률을 곱하는 건데, 작년까지만 해도 수익률이 좋았으니까 적은 투자금에도 높은 수익률을 곱해서 내가 만족할 만한 돈을 얻었다면은 이제는 좀 달라질 것 같다. 아무리 뭐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내년 뭐 상반기까지는 어쨌든 금리의 인상은 뭐 계속될 것 같다는 얘기도 있으시고, 그리고 그게 내년 상반기에 뭐 급격하게 떨어질 거다라고 보는 분들은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최소 반년에서 1년 정도는 지금 투자 시장에서 좋을 부분이 별로 없다. 그러면 수익률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반대로 이런 상승장에서도 돈을 벌어야 되지만 하락장에서도 내 자산을 지키고 돈을 벌려면 이제는 그 앞단에 있는 투자금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택시 타던 분들도 이제 버스를 타고 그러니까 시간이 더 들더라도 돈을 아끼는 행위들을 앞으로 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뭔가 좀 파인다이닝 가서 밥을 먹거나 이런 것들을 뭐 인스타에 올린다면 이제는 오히려 집에서 뭔가 맛있게 그럴싸하게 멋지게 차려놓고 먹는 뭔가 시간은 많이 들지만 상대적으로 돈을 적게 드는 이런 것들을 좀 더 하려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서 2023년이 이제 시간값이 싸지는 사회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책에서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시간값이 싸지는 사회는 편리함 대신 불편함을 택한다. 이제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교통수단인데, 그럼 한 푼에도 돈을 더 아끼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게 좋다고 보세요, 불리아님은? 어떻게 보세요? 한 푼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서요? 네. 그러니까 이 자체만 봤을 때는 좋아 보이지만 부자가 되는 데는 또 이게 그렇게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거는 조금 좀 세분하게 나누면요. 그러니까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를 보는 시간 같은 걸 아끼려고 하겠죠. 근데 뭐 공부하는 시간이나 뭐 어떤 뭐 투자에 대한 공부를 뭐 줄여가지고는 사실 수익률 자체도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어떻게든 남기려고 하겠지만 뭐 넷플릭스를 줄인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아주 돈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냥 개인의 취향에 따르는 취미 같은 것들, 뭐 커피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또 아주 고급 원두를 사서 커피를 내려 먹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돈을 과거에는 그게 당연히 취향이고 그럴 수 있는 취미라고 했다면 지금은 야 이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그 횟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뭐 다른 테이크아웃 커피를 마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같은 행위를 하는데 돈을 어떻게든 적게 쓰는 행위로 갈 것 같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에 좀 더 나아가면 뭐 무지출 챌린지 요즘에 이제 좀 하시는 네. 분들도 있고 네. 무소비하고 저축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약간 그 선행지표처럼 생각을 하는 게 아마 이게 21년도 말이나 뭐 20년도 후반 뭐 이때쯤만 하더라도 아마 무지출 챌린지를 한다 그러면은 그게 아마 이런 호응을 받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궁상 맞다, 너 왜 그렇게 사냐, 뭐 팔로우 끊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오히려 호응을 받고 오히려 나도 할게요 하면서 당당하게 해시태그로 무지출 챌린지를 단다는 거는 이게 시대에서 지금 용인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지출 챌린지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그냥 절약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절약을 같이 합시다. 네. 그리고 이거를 좀 기분 좋게 즐겁게 합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회는 이런 걸 받아들일 준비는 된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걸 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게 이제 저도 옛날에 해봤거든요. 무지출 챌린지는 아니었고, 그냥 한 3주를 무지출을 그냥 하고 살고 막 그랬었는데, 하면 이제 필연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이게 사람이 심리적으로 돈을 쓰지 않는다는 거는 마치 뭐 소금을 안 먹고 야채만 먹고 사는 건데, 며칠은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그 본능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지출 챌린지 하시는 건 좋지만, 하다가 요요 현상이 또 세게 올 수 있으니까 하루 정도 이럴 때는 좀 일탈하는 뭔가를 하나 좀 만들어 주시는 건 좋을 것 같고 그런 거 없이 장기적으로 가긴 또 힘들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 문화는 지금 바뀐 건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투자로 이제 돈을 벌기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소득과 소비에서 이제 소비를 어쨌든 줄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걸 생각을 하는데 사실 소비를 줄이는 데는 내가 번 돈만큼이라는 한계값이 어느 정도 있긴 하잖아요.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재테크 콘텐츠 만들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장희천 첫 번째 우선순위는 소비를 줄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먼저 할 수 있고 가장 빠르게 할 수 있고 눈에 보이니까. 근데 결국에는 소득을 내야지 우리가 아껴서 부자가 됐다라는 사람은 요즘에 들어본 적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을 내야 될 텐데. 근데 이 소비를 줄이고 무지출, 뭐 그다음에 무소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내 시간을 굉장히 이쪽에 많이 써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근데 이 시간이라는 거는 여기 써버리면 또 소득을 늘리는 데 쓸 시간이 줄어들 텐데 내 시간을 어디에 써야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항상 그 부자든 뭐 투자든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급이라는 개념을 갖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24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다른 인생을 사는가? 그럼 결국에 시급이다. 근데 이 시급이라는 거는 두 종류죠. 그 시간을 고정시켜 놓고 돈을 많이 벌든지 아니면 남의 시간을 많이 모아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든지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옛날에 삼성 다닐 때 그 그룹 교육할 때 제가 들으면서 깨달았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병철 고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뭐 남긴 얘기들이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자기는 내가 뛰어나서 뭐 이렇게 돈 번 게 아니고 이제 그 직원들의 힘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내가 당장은 뭐 어떤 사람을 뭐 고용해서 뭐 사업을 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분들이 대다수니까 그런 분들은 내 시간을 시급이 높은 데 써야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를 보는 건 그러면 시급이 까지는 행동이냐?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은 월 얼마 내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내가 본업이 있는데 본업이 너무 미칠 것 같이 힘들어가지고 잠깐의 짬을 내서 쉬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넷플릭스 보는 시간도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가 아니고 나 뭐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뭐 하루하루가 그냥 좀 지루하기 때문에 만약에 보는 분들이라면 그런 걸 끊고 그럼 그 남은 한 시간을 돈을 버는 시급을 주는 무언가를 하라는 거죠. 그게 당장 주는 배달 앱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몇 달 뒤에 오는 뭐 네이버 블로그나 뭐 무슨 뭐 스마트 스토어든 뭐든 이런 걸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1년 뒤에 오는 뭐 창업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데다가는 시간을 많이 쓰시라. 다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무의미하게 쓰는 시간들이 꽤 많았을 거다.
지금까지는 뭐 주식이든 뭐 코인이든 부동산에서든 많이 번 돈들이 있으니까 좀 놀아도 되지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이제는 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좀 돈을 벌 수 있는 시간들을 좀 써라. 네. 자, 그럼 그런 시간들 모여서 우리가 돈을 좀 모으면 네. 어쨌든 다시 투자를 할 텐데 네. 주식, 네. 부동산, 코인 이런 걸로 다시 재테크로 부자가 되는 시대는 다시 또 올까요? 당연히 온다고 봅니다. 네. 당연히 오고 그게 언제일지는 모를 뿐이지 온다는 건 뭐 이미 역사가 증명한 거고요. 그게 오지 않는다는 거는 뭐 우리나라든 뭐 동아시아든 세계가 망해간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뭐 거기에 베팅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순서는 확실히 다를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21살부터 주식하다가 이제 28살인가 그때부터는 이제 부동산으로 전업을 완전 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지금 주식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주식에서 라는 먼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상황이 어쨌든 간에 주식은 많이 떨어져서 그렇죠. 부동산 대비해서 지금 시작한 게 벌써 한 반년 전이죠. 벌써 이미 반년 전에 뭐 이미 다 떨어졌었던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반등의 여지들이 그래도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부동산 쪽은 아직 정책도 안 풀리고 해가지고 부동산에 있는 걸 다 주식으로 가라 이 얘기가 아니라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은 주식 쪽도 좀 관심을 가져보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시장이 금리 인상발 공포 심이었다면 그 공포가 가장 빨리 작용하는 거는 부동산보다는 주식 쪽일 것이고 그럼 그 공포가 해결되는 것도 주식이 부동산보다는 빠를 것 같기 때문에 저도 오랜만에 다시 한번 또 워렌 버핏의 책을 또 보면서 주식에 대해서도 관심을 또 가져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돈을 벌게 되면 또 그걸 가지고 또 다른 걸 또 옮겨갈 수 있는 거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장 그러면 올 거냐? 솔직히 저는 뭐 모르겠다가 답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제 느낌상 지금 뭐 미국 연준 의장인 파월 본인도 자기가 다음 달에 얼마를 올릴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에 달린 거죠, 뭐. 지표를 보면서 그때 이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라 이 지표들이 뭐 나오는 걸 보고 뭐 선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또 보고 정책 변수가 어떻게 되는지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결정할 거라 지금은 우선 조금 기다려보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말 그대로 현금을 뭐 돈을 벌면서 그걸 잘 쌓아두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산이 많이 있었던 분들은 그 자산을 유지하면서 버티고 있어야 되는 시간이지 않을까. 저는 참 재테크가 어렵다 생각하는 게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 11월에 집을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작년에 샀을 때 올해 한 상반기만 됐어도 코스피가 또 많이 떨어졌잖아요. 제가 코스피 한 3,100대 나왔거든요. 잘 나왔다. 잘 나왔다. 그때 그 주식을 팔아서 집을 샀죠. 그렇죠. 큰일 날 뻔했죠. 왜냐면 코스피가 2,100까지 갔으니까. 근데 부동산이 폭락하더라고요. 근데 자산 시장의 폭락은 어디 가서도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현금으로 잘 안 두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피해서 여기 갔는데 여기서도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이제 투자를 뭐 십몇 년 해보면서 느낀 바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잃고 벌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덜 잃고 더 벌어야지 되는 거고 그래서 항상 모든 어떤 투자하는 분들이 자산 배분 얘기들을 하는 거고 잃을 때 조금 적게 잃어야 된다. 안 잃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안 잃을 방법은 시장에서 나와 있는 수밖에 없는 건데 나왔다가 올라가는 것들도 있으니까 결국에 이 판에서 뭐 가장 버티면서 이 어떤 힘든 구간을 잘 넘기고 또 다시 돌아오는 구간에서 그때 더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결론만 말하면 김 작가님은 그래도 잘 됐죠. 왜냐면 2,200까지 떨어질 때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그걸 팔아가지고 그걸로 집을 사서 또 떨어졌진 않았잖아요. 결론은 또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래요? 집이 그렇게 많이 떨어졌나? 그렇게 안 떨어지셨는데 한 50% 앞으로 더 떨어진다면 앞으로 더 떨어진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또 하락의 초입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더 떨어진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지금 팔 수 있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내년에 팔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근데 여기서 또 팔아서 주식으로 갔다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자산 배분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